안녕하세요. 코앞으로 다가온 벚꽃의 계절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봄을 참 좋아했어요. 잠들었던 생명과 새 생명 모두가 고개를 내미는 생명의 내음이 참 좋았거든요. 또 봄엔 꽃도 많이 피잖아요. 특히 전 언젠가부턴 벚꽃 축제에 가서 흐드러지는 벚꽃을 보는 걸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2년 전 한 가지 사건을 겪으며 그 뒤론 벚꽃 보는 게 좀 힘들어졌어요. 벚꽃만 보면 당시 안 좋았던 기억이 계속 떠올라서요. 요즘 다시 벚꽃이 만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그때의 기억이 자꾸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전 서울에서 남편과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남편은 공장을 다녔고 전 집에서 아들 둘에 막내인 딸까지 애 셋을 키웠었는데요. 막내가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 남편과 함께 이 횟집을 차렸죠. 그 긴 시간 가게를 꾸려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항상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세 아이는 모두 성격이 제각각이었는데요. 우선 막내는 가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막내는 딱 나이에 맞게 때론 철없이도 굴었고 또 때론 의젓한 효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던 정말 평범한 여자애였죠. 한편 장남인 큰아들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불량한 무리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음주 가무에 오토바이까지 타며 저희 속을 정말 많이 썩였었어요. 김학찬, 어른 몸에도 해로운 술, 담배 그만 좀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너 그러다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가고 싶어? 오토바이도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고 했지? 헬멧은 또 왜 안 써? 너 때문에 경찰서를 엄마랑 아빠가 몇 번이나 갔는 줄 알아? 학교 가서 고개도 그만 좀 숙이자. 어? 어머니, 이게 바로 청춘이라는 거예요. 요즘 어른들은 너무 꼰대라고요. 저도 다 컸는데 왜 학생이란 이유로 금지되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오토바이도 바람을 맨 얼굴로 가르고 달려야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거라고요. 자유 같은 소리 하네. 나중에 크게 다쳐봐야 건강한 게 진정한 자유였구나 하지. 너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속을 썩일 거야? 동생들한테 모범은 못 보일 망정. 아무리 혼내고 매를 들어도 큰아들은 갈수록 더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애 가슴에 무슨 상처나 문제라도 있었다면 어르고 달래고 정신과라도 데려가서 상담이라도 받게 하지. 이건 뭐 자유롭고 싶어서 일탈한다는데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그런 큰아들에 비해 더 장난 같았던 건 바로 둘째인 작은 아들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세 아이 중 가장 의젓하고 착했어요. 아저씨, 맛있게 드시고 남기지 마세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불 앞에서 정성껏 만드신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 엄마, 손님이 돈 내고 음식 시키는데 남기는 것까지 조심해야 돼? 아저씨 매번 오셔서 돈 추가도 안 받는 밑반찬만 엄청 리필하시잖아요. 그거야 상관없지만 매번 남기시는 거 어머니가 속상해 하신단 말이에요. 아깝다고요. 알았다, 알았어. 너무 무서워서 이제 아저씨가 반찬 안 남기마. 아주머니, 아드님 한번 똑소리 나게 키우셨소. 작은 아들은 저희 가게 자주 나와 일손을 돕기도 했고 어찌나 부모를 챙기는지 단골 손님들은 입을 모아 작은 아들을 칭찬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은 아들은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신이 성공해서 꼭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려야겠다고 말이죠. 그런 작은 아들을 보며 남편과 전 큰아들로 인한 속상함을 많이 위로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딸은 원하던 대학을, 작은 아들은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특히 작은 아들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꽤 알아주는 번듯한 회사에 취업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큰아들이었어요. 학찬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게임만 하고 살 거야? 네 동생들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넌 장남이라는 애가 왜 그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어? 저 생각 없이 게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프로 게이머 할 거예요. 프로 게이머.
큰아들은 전문대에 갔다가 이건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며 반학기 만에 때려치우더군요. 아르바이트조차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더라고요. 아니면 저희에게 용돈을 받아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가거나요. 그나마 20살 때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난 후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 음주운전의 위험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애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기 전이나 후엔 좀 쉬다 일하겠지 싶어 용돈을 줬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저와 남편은 일절 용돈을 끊었었어요. 나가서 네가 직접 벌어서 쓰라고요. 그랬더니 한동안 친구들에게 얻어만 먹고 다니는 것 같다가 또 어디서 돈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너 돈 어디서 났어? 매번 게임만 하면서. 게임 아이템 팔면 다 이렇게 돈 벌 수 있어요. 애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말 게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러다 큰아들은 20대 중반에 큰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뭐?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고? 대체 뭘 하고 다녔길래 그래? 아들은 사기로 고소를 당했던 겁니다. 아들은 고개도 못 들고 울먹이며 건너 건너 알게 된 친구가 괜찮은 돈벌이라며 불법적인 일에 자신을 끌어들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들은 게임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었던 거예요. 무서웠는지 아들은 벌벌 떨며 제발 합의금 좀 내달라고 빌더군요.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주고 살지 말라고 몇 번 우리가 가르쳤어. 이젠 하다 사기까지 치고 다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 진짜 정신 차리고 직장도 구하고 성실하게 살게요.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메타자까지 하며 큰아들을 쥐잡듯이 잡았죠. 결국 우린 큰아들이 합의금을 내줬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부모로서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사죄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애가 아직 어리니 갱생할 기회를 줘보자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대신 이젠 정말 인생을 똑바로 살겠다는 각설받았죠. 그 후 아들은 감사하다며 정말 직장도 구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몇 년 뒤 아들은 또 사기 범죄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이놈이 꾸준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직장은 진즉 그만두고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염치도 없지. 아들은 또 합의금을 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저 그 합의금 낼 돈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번엔 합의 못하면 정말 징역 살지도 몰라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젠 진짜 두 번 다시 안 그럴게요. 웃기지 마라. 각서까지 쓰고도 이런 짓을 벌인 널 우리가 어떻게 믿니? 죄를 지었으면 그냥 죄값을 치르거라. 그래야 네가 정신을 좀 차리지. 한 번의 실수였다고 쳐도 두 번은 없어. 말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큰아들에게 피해 입었을 피해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결국 우린 고민에 고민을 더하다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합의금을 드렸지만 아들은 결국 짧은 징역을 살게 됐어요.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된 뒤였기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법의 철퇴는 내려쳐졌거든요. 우린 피해자에게 보상도 해드리고 아들에게 죄값도 치르게 하기 위해 일부러 합의금을 늦게 드렸던 거죠. 이후 출소한 아들은 집에 와서 정말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아들 감옥에 보내고 속이 시원하셨냐고요? 두 분이 합의를 해줘도 너무 늦게 해주는 바람에 제가 교도소 신세까지 진 거 아니에요. 하려면 좀 빨리 해주지. 어떻게 아들을 죄수복을 입힐 수가 있어요? 뭐야? 이놈이 죄송하다 감사하다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 망정? 우리가 뭐 너 좋으라고 합의금 내준 줄 알아? 자식 잘못 키운 죄가 그분들께 치른 거야. 너 어쩌다 이렇게 엉망인 놈이 됐니? 어? 어머니 아버지가 절 이렇게 키운 걸 뭐 어쩌라고요? 그래, 다 우리 탓이다. 네가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니,
그 전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있을 때 진즉 집 밖으로 쫓아냈어야 했어. 그랬으면 네가 이 지경까지 망가지진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린 이제라도 널 쫓아내야겠다. 자식 콩밥 먹인 것도 모자라. 이젠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하겠다고요? 넌 부모를 개 코딱지만하게도 안 여기는데 우린 널 왜 책임져 줘야 하니? 우린 널 위해 할 만큼 해줬고 더는 미련 없다. 그러니까 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서 알아서 살아. 남편과 전 그런 큰아들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 되어 오기 전엔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요. 큰아들은 씩씩대며 집을 나가더니 그 뒤론 번호도 바꾸고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죠. 잘못했다고 계속 빌지는 못할 망정 말입니다. 그렇게 모질게 큰아들을 쫓아낸 뒤 우린 부모된 마음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작은 아들과 딸은 그런 우리를 많이 위로해줬죠. 특히 원래도 제일 의젓했던 작은 아들은 집에서 전보다 더 장남 노릇을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왔어요. 아버지, 허리도 안 좋으신데 바닥은 제가 쓸게요. 주방 가서 어머니 도와주세요. 얼른 가게 닫고 집에 가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관리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건강검진 예약해놨으니까 같이 가요. 그날 저 미리 휴가도 써놨어요. 자기 회사 일 하는 것만도 힘들 텐데 정말 너무 고맙더군요. 어떻게 이런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한 배에서 나왔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 작은 아들은 나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린 아들과 동갑이던 간호사로 정말 맑고 순하게 생긴 아이였어요. 목소린 또 얼마나 예쁜지 은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하더라고요. 원래 외모와 목소리를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남편과 전 아들이 자신과 똑 닮은 심성 착한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뭐? 새아가 네가 우리 영찬이를 먼저 쫓아다녔다고? 네, 제가 몸이 엄청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요. 언젠가 약속 장소에 나가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생판 남인절 들쳐업고 응급실까지 달려가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겨우 정신 차리고 눈을 떴는데 진짜 이 사람이 왕자님처럼 보였다니까요. 왕자 무슨, 부끄럽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진짜야. 그래서 그 뒤로 내가 보답하겠다, 밥 사드리겠다 하면서 엄청 쫓아다녔잖아. 어머님, 전 연애할 때도 진짜 이 사람밖에 몰랐어요. 여자가 더 좋아하는 거 엄청 티난다고 주위에서 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전 괜찮아요. 제가 더 좋아하면 어때요? 이제 이 사람은 평생 제 건데. 그렇게 결혼시키고 보니 며느린 저희 아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런 아들의 부모님이라며 저와 남편에게도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물론 저희 딸에게도요. 어머님, 아버님, 요새 몸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어. 말만 그렇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어디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꼭 말씀 주셔야 돼요.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두 분 아프시다고 하면 주위에서 욕해요.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의사 선생님들도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도 정말 잘해 주실 거예요. 전 두 분의 수호천사인 거 아시죠? 새언니, 저는요? 저도 아플 때 새언니 병원 가도 돼요? 어머, 당연하죠. 아가씨는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며느린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아이답게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의 건강에도 많이 신경을 써줬습니다. 며느린 크진 않고 적당한 규모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디가 아프면 자기네 병원으로 오라는 말도 자주 했었죠. 물론 괜히 며느리가 일할 때 불편할까봐 어디 아파도 우리 가족 모두 며느리가 일하던 병원은 가지 않았지만요. 아끼던 만큼 며느리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며느린 저와 남편의 영양제도 자주 사다 주고 아들과 함께 횟집에 와서 일손도 거들어주는 등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들어보니 다행히 아들도 사돈 어른들과 며느리 오빠 내외에게 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경사가 있나? 아가, 어디 몸 불편한 데는 없어? 없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거 축하드려요. 너도 엄마 된 거 축하한다, 아가. 며느린 결혼한 지 3년 뒤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 남편과 전 발까지 동동 구르며 기뻐했었죠. 정말 기다리던 손주 소식이었거든요. 안사돈 외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사돈 어른께도 축하 인사 꼭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사돈께서도 축하받으셔야지요. 저흰 꼭 착한 김서방 닮은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렴요. 우리 영찬이도 닮고 우리 착한 새아가도 닮은 예쁜 애가 분명 태어날 겁니다. 저는 사돈 어른들과 서로 축하 전화도 주고받고 며느리를 따로 불러내 축하금도 건네줬어요. 어머님, 이게 웬 돈이에요? 임신 축하한다는 의미로 주는 거야. 그거 우리 영찬이랑 나눠서 쓰지 말고 너 혼자 마음껏 다 쓰렴. 엄마가 행복해야 뱃속 아이도 행복한 거야. 아유, 우리 복동이 어디서 요런 예쁜 것이 나한테 며느리로 굴러와 줬을까?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받어. 내가 언제까지고 돈이 없어도 너만은 열심히 챙겨주마. 저기 아가, 너 전에 TV 보면서 어디 연예인이 들고 나온 명품 가방 갖고 싶다고 했지? 내가 오늘 그것도 사주려고 너 부른 거다. 애 태어나면 너만을 위해 돈 쓸 일도 줄어들 텐데 귀한 며느리 내가 챙겨줘야지. 네?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명품백이라니 너무 비싸잖아요. 그거 안 팔면 다른 거 마음에 드는 거 사라. 나도 이런 건 자주 못 사준다. 그래도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땐 한 번씩 기분 내도 좋잖아.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래. 또 며느리가 갖고 싶어 했던 명품 가방도 임신 축하 선물로 사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던 며느린 막상 가방을 손에 쥐고 나니 너무 좋아서 입이 다물리질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죠. 이외에도 전 임산부에 좋다는 음식이며 보약은 다 사다 주고 며느리가 집에 와도 손 하나도 까딱 못하게 하는 등 귀빈 중에 귀빈 대접을 해줬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만큼 우린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 며느린 임신 7개월 차에 병원을 휴직했습니다. 그렇게 휴직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주말에 아들과 저희 집에 놀러 왔던 며느린 기지개를 켜며 이러더군요. 아, 계속 일하다가 집에만 있으려니까 몸이 너무 찌뿌둥한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 하긴 일하다 쉬고만 있으려니 답답할 만도 하지. 그럼 아가, 다음 주에 나랑 벚꽃 축제 놀러 가지 않을래? 산책 삼아서 말이야. 내가 또 워낙 벚꽃을 좋아하지 않니? 벚꽃도 구경하고 나랑 맛있는 것도 먹고 들어오자. 영찬이 일하느라 같이 못 갈 테지만 몸이 뻐근하다는 며느리에게 저는 벚꽃을 보러 놀러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희 가게가 쉬는 날이던 평일에요. 주말엔 사람이 많을 테니까요. 마침 그때가 한창 벚꽃이 만개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며느린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하필 저 딱 어머님이 쉬시는 날 친정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날 지방 사는 이모도 친정에 놀러 오신다고 해서요. 그래? 그럼 영찬이 너도 퇴근하고 사돈 댁에 가보지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모님이 저녁엔 고속버스 타고 다시 댁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사람만 잘 다녀오라고 말해줬어요.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사돈 어른들께 안부 전해드리렴. 며느리를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벚꽃을 며느리와 함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 다음 주에 휴무날 저는 친구와 함께 벚꽃을 보러 갔어요. 원래는 집에서 멀지 않은 개천으로 벚꽃을 보러 다니곤 했는데 친구가 한강으로 가고 싶다기에 오랜만에 한강 나들이를 나섰죠. 남편은 좀 쉬고 싶다며 집에서 자고 있었고요. 다행히 평일이라 주말에 비하면 사람이 덜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흩날리는 벚꽃잎들을 구경하고 있던 와중 반대편에서 너무 익숙한 사람이 뒤뚱뒤뚱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뭐야, 쟤 우리 며느리 같은데? 저기 임산부복 입고 걸어오는 여자 말이야. 뭐?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네 며느리? 에이, 설마 잘못 봤겠지. 영찬이 지금 일하고 있다며. 그럼 저 여자랑 손잡고 나란히 걷고 있는 저 남자 누구게? 저 사람이 저 여자 남편 아니야? 그런가? 그런데 입고 있는 임산부복도 너무 눈에 익고 얼굴도 저희 며느리와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제 친구는 아닐 거라고 말했죠. 그 여자가 웬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깍지 낀 채 걷고 있었거든요. 저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가까워질수록 선명하게 보이던 그 여자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저희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그 여자가 며느리라는 걸 확신한 순간 전 냅다 며느리와 그 남자 앞으로 달려가고 말았어요. 이에 종수가 아무리 봐도 쟤 우리 며느리 맞는 것 같아. 내가 좀 가봐야겠어. 어머? 예. 은선아. 은선아. 하가, 너 윤지 맞지? 너 오늘 이모님 오셔서 친정 간다더니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저놈은 누구야? 어? 얼른 바른 대로 말 안 해? 어, 어머님, 어머님이 왜 여길, 어머님은 원래 한강으로 벚꽃 보러 안 다니시잖아요. 친구의 부름을 뒤로하고 달려가 얼굴을 제대로 확인해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 여잔 정말 저희 며느리가 맞았던 거예요. 저를 본 며느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대놓고 절 피하려고 했다는 듯 저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뒤늦게 따라온 친구는 숨을 헥헥대더니 저와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입을 떡 벌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많나 보네. 아유, 이게 무슨 난리야? 그러게 이게 무슨 난리랍니까?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질려했던 며느리에게 다시 마구 캐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해? 여기가 친정이야? 저놈은 네 오빠도 아닌데 왜 네 손 이렇게 깍지 끼고 있냐고. 얼른 말 못해? 깍지요? 이건 저희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냥 친한 오빠예요. 오빠? 네가 지금 사람을 뭘로 보는 거니? 어? 기다려 봐라. 내가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며느린 그제야 그놈과 붙잡고 있던 손을 확 놔버리더군요. 그리곤 제게 되도 않는 변명을 시도하기에 저는 냅다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던 아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경황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던 며느리와 그놈을 카메라에 비추며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예, 영찬아. 내가 지금 벚꽃축제 보러 와 있는데 글쎄 사돈댁 간다던 네 처가 여기 와 있다. 근데 저놈 보이니? 저놈이랑 손을 꼭 붙잡고 다정하게 기대서 걷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기가 차서 방금 현장을 덮쳤다. 얘 말론 그냥 친한 오빠라는데 왜 친한 오빠를 만나는데 손을 깍지 끼고 친정 간다는 거짓말까지 했겠니? 너 저놈 알아? 얼굴 보여? 이게 무슨 저놈 제가 아는 얼굴 같은데. 어머니, 우선 거기가 어디라고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갑자기 일하다 말고 아들은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곤 자기가 아는 얼굴인 것 같다며 말을 더듬더니 이내 바로 조퇴하고 이곳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차로 빨리 가면 2, 30분도 안 걸릴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들과 전화를 끊는데 갑자기 돌풍이 제 얼굴을 덮치더군요. 주한 씨,
주한 씨, 은선아, 저놈 튄다, 튀어. 아들이 이곳으로 올 것 같자 겁을 먹었는지 며느리와 함께했던 그놈이 바람처럼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울상이 되어 그놈을 불렀지만 그놈은 뒤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전 잡을 생각도 참아하지 못했죠. 그리고 며느리도 슬금슬금 그놈을 따라 도망가려고 하길래 저는 냅다 며느리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저 임산부예요.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 진짜 시끄러워. 어디 더러운 짓거리를 하다 걸려놓곤 임산부 타령이야? 얘 종수가 걔 그쪽 팔 좀 꽉 붙들어줘. 이쪽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어. 어머님, 진짜 이러다 뱃속 어머님 손주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곤 친구와 양쪽 팔을 하나씩 붙들며 잡아놓자 며느린 애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며 마구 발악을 했습니다. 저는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보며 말했죠. 내 손주? 뱃속애가 내 손주인 건 확실하니? 아는 오빠 아니잖아, 아까 그놈. 너 그놈이랑 바람 피운 거 맞지? 세상에 어떤 여자가 거짓말까지 하고 아는 오빠 만나고 손깍지까지 끼고 다녀? 그리고 너 아까 그놈 오빠라고 안 불렀잖아. 주한 씨하고 불렀잖아. 근데 오빠는 무슨? 너 뱃속에도 그놈애 아니니? 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는 오빠인데 그냥 평소에 이름으로 부르는 사이여서 그래요. 이 애는 우리 남편 애가 맞다고요. 웃기고 있네. 나 지금 느낌이 딱 왔어. 뱃속 그 애 우리 영찬이 애가 아닌 것 같다고. 정 떳떳하면 휴대폰 내놔봐. 휴대폰은 왜요? 그놈이랑 문자한 기록 좀 보게. 진짜 그놈이랑 떳떳한 사이였으면 네가 임신 사실 알고 난 뒤에 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하지 않았겠어? 이 애가 네 애면 어쩌니 하는 내용 같은 거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보여줘봐. 그런 내용이 있나 없나? 싫어요. 문자는 사생활이잖아요. 못 보여준다 이거지? 거봐. 너 찔리는 거 맞잖아. 분명 며느리가 그놈과 바람을 피운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불길했던 건 자꾸만 뱃속에도 그놈의 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애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 며느리도 확실히는 몰랐겠지만 자기도 의심이 들었으니 제게 문자 내역을 못 보여준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영찬아, 여기다, 여기.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동안 정말 날아왔는지 저희 아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눈치 보고 있던 제 친구는 이젠 가족끼리 잘 해결하라며 제 어깨를 조심스레 두드리곤 자리를 비켜주었죠. 나중에 그 친구에겐 밥을 사주며 사과도 하고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도 했는데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인가 싶어 정말 창피했었어요. 아무튼 그때 현장에 도착한 아들은 무서운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다가서더니 분노 가득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뺨을 짝 하고 후려쳤습니다. 아! 지금 나한테 손댔어? 이거 다 오해라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실수? 아니, 실수는 끝까지 당신이 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당신 여기서 밀어서 넘어뜨리기라도 하고 싶은 거 당신이 임산부라 이 뺨 한 대로 참아준 거라고. 친한 오빠? 처음에 그놈이 누군지 못 알아봤는데 내가 여기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 그놈 네가 다니는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 의사 맞지?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던 놈. 내가 병원에 널 데리러 몇 번 갔는데 그놈 얼굴을 기억 못했겠어? 그놈은 오늘 쉬는 날이었나 보지? 근데 뭐 친한 오빠? 당신이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면 애초에 그딴 거짓말도 안 했겠지. 어? 영상통화로 얼굴이 정확히 보였어? 아니, 내 말은 기가 막히게도 아들의 말에 의하면 며느린 자기가 일하던 병원의 의사랑 바람이 났었던 겁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러 갔을 때도 한 번씩 마주치고 결혼식에도 와서 축하해줬던 그놈의 얼굴을 그곳으로 달려오며 기억을 해낸 거예요.
완전히 전곡을 찔렸는지 드디어 며느린 거짓말을 멈추고 이를 딱딱 부닥치며 떨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계속 추궁했죠. 당장 똑바로 말 못해? 이렇게 버틴다고 뭐가 해결될 것 같아? 지금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계속 개망신 당하면서 여기 서 있을래? 아들의 말에 그제야 며느린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우릴 흥미로운 표정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죠. 며느린 고개를 푹 숙이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일하면서 주한 씨가 자꾸 음료도 사다 주고 잘해주니까 잠깐 흔들린 거 맞아. 근데 딱 그 정도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 한 사람이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이 애는 진짜 당신 애야. 난 주한 씨랑 딱 손까지만 잡았어. 우린 그 뭐냐, 플라토닉, 플라토닉한 관계였다니까? 플라토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그리고 뭐? 진짜 사랑한 건 나 하나라고? 너처럼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여자랑 내가 여태 살았다니. 진짜 개탄스럽다. 야, 이윤지. 너 나랑 우리 어머니가 우습게 보이나 본데 그딴 되도 않는 거짓말은 네 부모님 앞에서나 가서 해봐. 난 당장 당신 짐 싸서 당신 친정으로 쫓아낼 거니까. 난 바람 피운 여자랑은 절대 못 살아. 여보, 여보, 어머니. 며느리의 반의 반만 진심이었던 자백을 받아낸 뒤 아들과 전 며느리를 두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아들은 제게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가 집사람을 발견해 주신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저 그 사람 뱃속애가 제 애든 아니든 집사람과 이혼할 거예요. 나중에 애만 데려온 한이 있더라도요. 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무조건 또 배신한다는 걸 형을 봐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아들은 집에 가자마자 며느리의 짐을 마구 싸기 시작했어요. 저도 열이 받아 제가 임신 축하 선물로 사줬었던 며느리의 명품 가방, 옷 등을 전부 챙겼습니다. 아, 제가 결혼할 때 줬던 폐물까지요. 그러자 택시를 타고 왔는지 곧 저희 뒤를 이어 집에 도착한 며느린 엉엉 울며 우리를 계속 말리더라고요. 여보, 내 짐을 왜 싸? 왜? 나 안 나가. 아니, 당신은 나가게 될 거야. 이 집에 내가 모은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알지? 지원도 장인 장모님 한 푼도 못 해주셨고 우리 부모님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난 당신을 내쫓을 권리가 있어. 당신이 가져가야 할 몫은 나중에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아가든가. 여보, 진짜 이러지 마. 어머님, 그것들은 왜 다 챙기세요? 주셨으면 끝이죠. 내가 내 손주 가져줘서 고맙다고 이것들 다 사준 거지. 남의 애 뵌 너한테 이걸 왜 주니? 결혼할 때 사준 이 폐물들도 절대 너한테 못 준다. 이 애 진짜 어머님 손주 맞다니까요. 아니면 그거 다 가져가셔도 되니까 저 사람만 좀 알려주세요. 진짜 다들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얘 진짜 저 사람 애 맞아요. 그래? 그렇게 떳떳하면 어디 나중에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봐라. 그래서 우리 영찬이 애가 진짜 맞으면 애는 우리한테 보내. 애만큼은 우리가 잘 키우마. 우리 집안 핏줄은 절대 너처럼 더러운 애한테 못 맡기니까. 어디 바람 피운 주제에 계속 우리 아들 옆에 붙으려고 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눈깔이 삐었지, 눈깔이 삐었어. 그 순에 빠진 얼굴하고 목소리에 나도 우리 아들도 깜빡 속았다. 아이고, 무서워라. 며느린 버티려 했지만 아들과 전 끝내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오빠에게까지 전화해 모든 사실을 폭로한 뒤 며느리를 데리고 가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와 살던 그 집에선 숨도 쉬기 싫다며 아들은 곧장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저희 집으로 와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쫓겨난 며느리와 며느리 오빠에게 모든 얘기를 들은 사돈 어른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김서방,
정말 미안하네. 우리도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죄송합니다. 바깥 사돈, 안 사돈. 그 망할 놈의 기집애 우리가 아주 혼쭐을 냈어요. 근데 진짜 우리 딸 뱃속애가 김서방애면 어쩝니까? 예? 우선 애가 태어나고 다시 이혼을 할지 말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와중에 애는 어쩌냐는 안사돈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들은 그런 안사돈에게 애가 자기 애면 이혼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데려와 키울 것이고 자기 애가 아니면 자기 알 바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아들의 말이 끝나고 저와 제 남편도 이렇게 못을 박았죠. 들으셨죠? 애가 누구 애든 간에 우리 아들은 이혼할 거라네요. 그리고 저도 남편도 걔가 아무리 잘못을 뉘우친다고 한들 절대 다시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다른 놈이랑 버젓이 길 한복판에서 손잡고 다닐 용기가 있었으면 이혼 당할 용기도 당연히 있었겠죠. 안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너무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두 사돈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며느린 끝까지 그놈간 손만 잡은 사이였다며 이혼을 거부했어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뱃속 아이가 진짜 아들의 아이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이 쉽지 않아 소송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한편 아들은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을 걸기 전에 아들은 그놈의 병원으로까지 쫓아갔었습니다. 제가 그놈도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하는 말을 하던 아들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기에 걱정이 된 전 그런 아들을 따라갔죠. 혹여 아들이 큰 사고라도 칠까봐 무서워서요. 아들은 그곳에서 윤주한 나와 감히 남의 아내를 꼬여내?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될 의사놈이? 나와 당장! 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수군거리던 환자들을 피해 병원장이란 사람이 남편과 절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묻더라고요. 그리곤 심각해진 표정으로 꽁꽁 숨어 진료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던 그놈을 저희 앞에 데려다가 놔줬죠. 아들은 벌벌 떨고 있던 그놈의 멱살을 잡으며 난리를 쳤습니다. 야, 윤주환.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남의 가정은 부서뜨려? 이것들이 하라는 환자는 안 보고 병원에서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냐고. 넌 남편 얼굴도 아는 유부녀를 꼬시고 싶었냐? 어? 네가 축의금 내고 축하까지 해준 유부녀를 감히 꼬시고 싶었냐고 이 머리에 똥만 찬 자식아. 죄송합니다. 전 가만히 있었는데요. 걔가 먼저 절 꼬셨어요. 진짜예요. 서로 누가 먼저 꼬셨네 어쩌냐는 모습이 참 눈물겹다. 야, 그거야 내 알 바 아니고 아무리 유부녀가 좋아서도 애까지 갖게 하면 되냐? 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앤 아직 제 애인지 그쪽 애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윤지도 그 애가 설마 제 애면 어쩌나 얼마나 떨고 있었는데요. 아직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역시나 내 아는 너랑 플라토닉 관계였다느냐 하는 개소리를 하던데 역시 맞지? 너희 둘이 갈 때까지 실컷 간 거. 야, 의사식이나 된 놈이 왜 그딴 식으로 사냐? 그냥 살지 마. 숨도 쉬지 마. 그놈이 술술 부는 얘기를 들어보니 역시 며느린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뭐 믿지도 않았었지만요. 저는 병원장님에게 화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셨죠, 원장님? 저놈 저거 아주 쓰레기 중에서도 상쓰레기입니다. 아까 손님들도 소란 다 봤을 텐데 저런 놈을 계속 병원에서 썼다간 병원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요? 저런 놈 계속 쓰실 겁니까? 이젠 제 며느리가 아니게 된 그 애도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전 인터넷이든 어디에든 계속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그 둘 여기서 쫓겨나게 할 생각인데요. 진정하세요, 어머님. 두 사람은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도 자식 있는 사람으로서 어머님과 아드님 분노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또한 이 병원은 제가 신뢰를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저희 병원에 해가 될 사람들은 정리하는 게 맞죠. 원장님, 시끄럽네. 부끄러운 줄 알아. 자넨 우리 병원의 수치야. 병원장이 확답을 받고서야 저와 아들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놈은 해고되었고 휴직 중이던 며느리도 퇴사당했다고 하더군요. 퇴사당한 며느리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제게 전화해서 난리를 쳤는데 일부러 한마디 해주고 싶어 전화를 받은 전 이렇게 말해줬어요. 어머님, 진짜 사람 숨구멍을 이렇게 틀어막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네? 원래 정준 사람이 마음 돌아서면 더 무서운 법이다. 그렇게 진즉 잘하지 그랬니? 그 두 사람 다 언젠가 다른 병원에 또 취직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일로 생긴 아주 더러운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계속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던 도중 어느 날엔 저희 집에 웬 과일 바구니를 든 여자가 찾아왔더군요. 누군가 싶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잔 상간남의 모친이더라고요. 그 여잔 제 아들이 그놈에게 건 상간남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던 거예요. 저희 아들 평범한 집에서 난 개천 용 같은 애입니다. 앞으로 중매쟁이들 통해서 좋은 집안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상간자 소송이 기록에 남으면 어떻게든 중매쟁이들이 다 알아낼 거예요. 저기 영창군이라고 했나? 상간자 소송 걸어봤자 위자료로 많아봐야 최대한 3천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거야. 내가 5천 줄게. 어? 그러니까 그거 받고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그럼 내가 책임지고 그 기집애랑 우리 아들은 헤어지게 할게. 그 둘이 아직도 안 헤어졌나 보죠? 하긴 애가 그쪽 집안 핏줄일지도 모르니까. 근데 5천이요? 누굴 거지로 하나? 10배 주세요. 그럼 제가 생각해 보죠. 10배? 그럼 5억? 우리처럼 평범한 집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 어? 그래요? 그럼 10억. 아니, 500억 가져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천이든 500억을 주든 난 소송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남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기 인생도 무너질 각오는 했어야죠. 이보세요, 아줌마. 우리 아들 말 잘 들었죠? 그리고 자식을 진짜 위한다면 자식이 잘못한 죄값을 치르게 그냥 두는 게 맞는 거죠. 아줌마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니 그놈이 그런 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5천을 다 줘도 모자랄 판에 소송을 취하해달라고요? 어차피 소송 취하 안 해도 중매쟁이들한테 소문 파다하게 다 날 걸 헛수고도 참 정성스럽게 하십니다. 당장 나가요. 가서 자식 교육이나 다시 똑바로 시키라고요. 큰아들을 생각하면 저도 자식 교육을 잘 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아들의 뒤를 이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그놈 모친을 그냥 돌려보낸 후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며느리는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역시나 아이는 그 상간남의 핏줄이었죠. 아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며 눈도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며느리 역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게 아이가 그놈 핏줄인 것이 드러나자마자 아들의 이혼은 순조롭게 정리됐습니다. 아들의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날, 이제 다시 모여 살게 된 우리 네 식구는 조촐한 축하 자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축하할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소송으로 인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으니까요. 오빠, 원래 인생 혼자라잖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힘내. 고맙다. 그거 위로 맞지? 연애는 아직까지도 별로 관심이 없던 딸은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아들은 그런 딸과 저희 부부 덕분에 그래도 힘이 난다며 웃었었죠. 아, 물론 아들은 그놈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위자료도 전부 받을 수 있었고요. 웃긴 건 그로부터 얼마 뒤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머리는 어디서 쥐어뜯긴 건지 산발이 되어서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목 놓아 울길래 옆집에 피해가 갈까 우선 문을 열어줬었거든요. 제가 직접 나가서 쫓아내려고요. 그때 며느린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곤 엉엉 울며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제발 저 한 번만 다시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놈이 애가 자기 애인 걸 알고 절 처음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부모님이 반대한다면서 저랑 애를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제 연락도 안 받길래 직접 집으로 찾아가 봤거든요. 근데 그놈 엄마라는 사람이 제 머리털을 이렇게 다 뜯어놨어요. 어디 유부녀 주제에 바람 피우고 다닌 더러운 기집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하냐면서요. 바람은 저 혼자 피웠냐니까. 안 그래도 저 때문에 그 인간이 평생 상간남 꼬리표 붙이고 살게 됐다면서 평생 머리카락도 보이지 말라고 제 머리까지 이렇게 쥐어 뜯어놨어요. 그래? 근데 그걸 왜 여기 와 사소연하니? 그리고 우리가 널 왜 받아줘? 정신 나갔니? 그럼 제가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억울하게 머리털까지 다 뜯겼는데. 어머님, 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저만 인생 망할 순 없잖아요. 여보, 집에 있었구나. 여보, 내가 우리 애 평생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맡겨 키우면서 당신 눈에 안 띄게 할게. 그러니까 나 제발 딱 한 번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받아주라. 어? 왜 나만, 왜 나만 미호모 되고 이혼당하고 이렇게 쫄딱 망해야 되는데. 나 좀 불쌍해 여겨줘. 정말 실수였다고.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들어보니 보통이 아닌 그 집안 인간들이 며느리를 애랑 같이 내쳤나 본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다시 받아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애를 저렇게 짐짝처럼 말할 수 있답니까? 뒤늦게 제 뒤로 와서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 있던 아들도 모두 경악을 했죠. 아마 그날 집에 남편과 딸이 있었다면 너무 황당해서 뒤로 넘어갔을 겁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쌍욕을 하며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전 문이 닫히기 전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남편 배신하고 시부모 친정부모 내 사랑 가슴에 대못 박은 죄만 해도 이미 차고 넘치지 않니? 그 와중에 자식까지 등한시하고 살면 너 그 죄값 어떻게 다 치르고 살려고 하니? 네 인생은 네가 직접 말아먹은 거니까 억울해할 거 없고 그나마 사람 대접이라도 받고 살고 싶으면 애나 잘 키워. 이 한심한 거사. 결국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사라진 며느린 그 뒤론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큰아들 역시 지금까지도 전혀 소식을 몰라요. 이미 마음에서 놓아버린 자식이라지만 그래도 4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소식이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저와 남편은 꾹 참고 언젠간 큰아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에게도 용서를 빌러오길 바라고 있어요. 제발 지금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고 있길 하고도 말이죠. 지금 전 며느리가 애는 잘 키우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역시나 알지 못합니다. 부디 전 며느리도 상간남도 평생 저희 아들에게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며 살길 바랄 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은 저희 작은 아들이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고 최근에 승진도 하며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디 저희 작은 아들에게 앞으론 좋은 일이 가득하도록 빌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 며느리와 저희 큰아들의 공통점을 꼬집어 보자면 그건 참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욕심에만 눈이 멀었을 뿐 그 이후에 펼쳐질 자신의 인생은 한 치 앞도 현명하게 내다보지 못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한다면 모든 일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똑같은 배신과 상처를 돌려받거나 오갈 곳 없이 외로운 신세가 되어버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생각보다 삶은 짧고 그에 비해 업보는 아주 길게 치러야 하는 법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곧 만개할 벚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흐드러지게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